40대 중반에 사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태어나서 행복한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펙터클한 이야기이니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듣다 보면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사를 도와 성장했기에 농사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잘 안 했지만 농사일은 재능이 있어 농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외모가 모자라 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외모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으로 저택과 농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돈은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시골에 사는 못난이 총각을 만나볼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겨우 소개팅이 잡혀 자리에 나가면 제 작은 키와 얼굴을 보고 꽁진하게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주선자들이 저와 소개팅한 여자들에게 욕을 엄청 먹어서 다시 소개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언젠가 인연이 찾아오리라 믿고 농사를 짓고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알차게 보냈어요. 청춘의 여자 한 번 만나지 않고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았어요. 제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인연이 될 여자는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됐지만 부모님은 저보다 더 심하게 근심을 가지셨어요. 영탁아, 이 나이 마음이야. 불혹이라고. 엄마 말대로 베트남 여자 소개받아서 창가를 하는 게 최선이야. 내가 중개인한테 예쁜 아가씨로 붙여달라고 할 테니까 올해는 넘기지 말고 창작하라. 엄마, 저는 외국인이랑 결혼하기 싫어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언젠가 인연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시골 바닥에서 젊은 여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왜 이리 말을 안 듣는 거야? 결혼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다들 늦게 하는 게 추세라고요. 여기저기 선자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놨으니까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성화를 부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선자리에 나가면 차이는 게 보통 일이었습니다. 저의 나이가 42살이 되어 2년이 더 지났을 때 부모님은 반드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라는 으름장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 이장님께서 저를 위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제게 소개되었던 아가씨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은 그 아가씨가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 시골로 내려와 농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마침 인연이 찾아온 것이라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여인은 키가 크고 얼굴이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 아름다움에 잠시 감탄하며 그녀를 보며 시골에서 이런 아름다운 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님은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그녀가 중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그녀는 평범한 수준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영탁 씨처럼 남자다운 모습이며 멋있다고 농사를 짓는다는 팔이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기에 이상형에 가장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지 씨와 영탁 씨는 만남 첫날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며 사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한 주 동안 매일 만나고 서로의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윤지 씨가 영탁 씨에게 처음 프로포즈를 한 후 영탁 씨도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둘 다 40을 넘은 이들은 빠른 결혼에 동의하여 한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은 서로의 결혼을 환영하며 향기롭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남자란 화끈하게 밀어붙여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럼 바로 결혼 진행해보자. 그렇게 번갯불에 콩볶과 먹듯이 선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윤지 씨를 소개해 드렸는데 두 분이 어찌나 윤지 씨를 예뻐하고 좋아하시던지 하루 빨리 한 식구가 되면 좋겠다며 기쁘게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영탁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이 사람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맙수. 어머님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텐데.
아가씨가 뭐예요? 그런가 알았다. 새아가 편하게 말 놓으마.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네. 두 사람 나이가 있고 하니 빨리 식을 치르고 이세를 가지면 좋겠네. 어머님도 참 부끄럽게. 그런 말씀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쁜 손주 빨리 안겨드릴게요. 윤재 씨는 어른들에게도 살갑고 다정하게 잘 대해줘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지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차로 6시간이나 걸리는 도시였습니다. 처음으로 처부모님을 뵀는데 형편이 어려운 데다 건강이 쇠약하셔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윤지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더니 아주 멋진 사윗감이 왔구만. 반가워요, 어머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기침하시는군요. 여기 집이 보이다시피 지압박이라 환기도 안 되고 곰팡이도 많아서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게다가 당뇨와 뼈 마디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와 남편은 매일 폐지를 주어서 입에 풀칠한 채로 살고 있어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시군요. 제가 사위가 되면 용돈을 드릴 테니 폐지 주움은 그만두세요. 아이고, 말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거절할 수 없네요. 제가 사위가 되면 열심히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회관에서 소소하게 했지만 제 인생 가장 큰 잔치였지 않나 싶네요. 저와 윤지 씨는 본가에서 멀지 않은 주택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윤지 씨의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일을 제가 처리했습니다. 인연이 평생 같이 사는 것일 텐데 그 정도는 안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내가 된 윤재 씨는 결혼 후 밤을 같이 보내기를 꺼렸어요. 우리 부부인데 이젠 같이 자는 게 당연한데 언제까지 방을 나눠 쓸 거냐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거든지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라고 하네요. 역시 결혼을 성급하게 한 것 같아서 노령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좋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만 편안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 어른들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말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거나 하겠지요. 부모님이 지하에 사는 것과 쓰레기를 줍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1억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저도 다달이 용돈을 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용돈만 주면 집을 마련할 수 없겠죠. 지금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전세 정도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부담되면 적은 돈만 받아도 괜찮아요. 고민은 했지만 돈이 없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도울 이유가 있어 1억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좋아요. 1억 주겠어요. 우선 전세를 마련해드리고 나중에 전세가 끝나면 자가로 마련해드릴게요. 지하방에 계속 살게 두는 건 아니겠죠. 생각이 짧았군요.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갚을게요. 사랑해요. 그러면 싱숭생숭한 고민도 풀렸으니 오늘부터 한 방씩 빌어도 되겠어요. 아,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네요. 내일은 읍내에서 하러 가자요. 결혼신고하자 예쁜 그대여 어서 부정하지 말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함께 할게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면서 미루자고 할 거야. 아 그녀야 나는 너와 법적으로 빨리 부부가 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성급하게 하는 필요가 있어 널 둘 곳 없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미 내 그늘 아래에서만 살 거야. 말은 고마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나는 빠를수록 좋겠는데 하지만 아내는 아이가 금방 생길 거라며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분이 떨떠름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당신 내가 임신했다고 임신 테스트키로 확인하고 두 줄이 나오면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임신이야. 뭐 임신 진짜래. 전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임신이야. 제대로 됐어. 뭐 내가 뭘 했길래 금방 아이가 들어서네 하고 했고 나 이제 당신의 아이를 갖는 여자니까 잘해줘야 해. 당연하지. 전부 다 더 잘해줄게. 고마워. 아이를 사랑해요. 본데
아내를 만나 결혼과 임신까지 좋은 일만 생기니 행복하기도 자연스럽기도 하더군요. 그러면 싱숭생숭한 고민도 풀렸으니 오늘부터 한 방씩 빌어도 되겠어요. 아,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네요. 내일은 읍내에서 하러 가자요. 임신한 아내에게 살림을 시키지 않으려고 도와주는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주 백화점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가난해서 해보지 못한 명품을 마음껏 선물했어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 제 아이를 가진 사람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보, 내 뱃속에 아기가 파란색이 어울릴 거래. 그 말은 즉슨 아들이라는 거지? 아들이다. 정말이야. 나야. 성별이 상관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대를 끊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셨던 부모님들이라 그렇지 아들이라는 걸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야. 얼른 찾아뵙고 알려주자. 그래서 가서 말씀드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본가에 가서 손자를 보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10수년 만에 본 것 같았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아내의 태교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고 조금의 고생도 시키면 안 된다고 특명을 내리셨어요. 제가 이미 가사도우미도 쓰고 있고 음식도 푸짐하고 비싼 걸로 사주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태동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귀를 가져다 댈 때마다 아들 녀석 축구 선수가 된다고 발로 차는 것 같아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내의 배에 입맞춤을 해주며 애정 어린 아내를 대접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 방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 중이에요. 도배와 바닥재를 새로 깔면 좋겠죠. 아기 침대도 사야 하고 옷도 빨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백화점에 가볼까요? 응, 그래요. 아들 방을 새롭게 꾸며주자. 그런데 아내, 아이를 낳으면 뭐를 해줄 거야? 지금까지 많이 선물을 했는데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죠. 내 친구들은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받았다더라고요. 요즘에는 돈을 주고 아이를 낳는 것 같아 보이네요. 나는 그렇게 돈을 줄 생각은 없어. 노력에 대한 보상은 선물로 주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를 품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돈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싫으면 싫다고 할게요. 그만큼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요. 내 친구들이 시집가고 부러워할 만큼 잘해주고 싶은데요. 아이 낳고 돈 한 푼 못 받았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요. 아내는 화를 내어 몇 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살면서 조금씩 나눠줄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돌렸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아내의 가정, 형편을 생각해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해서 어릴 때에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자랐다는 이야기와 원하는 옷을 입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번 돈은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게 너무 가엾고 불쌍해 보였어요. 이런 아내가 부자인 나와 결혼한 이유로 돈을 바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목돈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보, 출산 선물로 1억을 줄 거야. 너희 친구들처럼 똑같이 해줄게. 정말이야 여보 고마워. 맞아. 이거 받을게. 내 아들을 잘 키워줘. 그리고 내 곁에서 평생 아내로 남아줘야 해. 중간에 도망치는 건 없어야 하고 당연하다. 난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야. 당신이 나를 구제해줬는데 어떻게 해주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돈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싫으면 싫다고 할게요. 그만큼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요. 내 친구들이 시집가고 부러워할 만큼 잘해주고 싶은데요.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 너무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다. 너의 그늘이 제일 좋다고. 그건 아니야. 나도 너무 행복해. 이렇게 나의 통장에 1억을 넣었어. 그러다가 얼마 후 아내가 산딸이 되어 입원했어.
매일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 응원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함께 있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부모님과 아들의 이름을 협의한 끝에 현우로 짓기로 하고 말했어. 아내가 그 이름을 좋아해 해서 그렇게 선택했어? 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과 함께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2번 결혼하는 기분이라니까 새로워서 설레는 기분이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긴장되는 게 기분이 되게 묘해. 당신은 아직도 날 보면 설레만석의 뚱뚱한 아내인데 말이야. 무슨 말이 그래. 난 당신이 100kg가 넘는 거구가 돼도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당신이 볼품없는 날 사랑해준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당신이 왜 볼품이 없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잖아. 나처럼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사람을 평범함 이상으로 살게 해준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말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해줬습니다. 울지 마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을 텐데 울면 어떻게 해. 내가 남자를 너무 잘 만나서 좋아서 그래. 저는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바꾸려고 말을 돌렸습니다. 사흘 뒤가 예정일이지. 응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엄마가 되는 게 아직 믿기지 않아. 당신은 아빠 될 준비가 됐어. 나 글쎄 최선을 다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다니까. 같이 잘 키우면 좋은 아이로 성장할 거야. 그래 최선을 다하고 사랑만이 주는 부모가 되자. 저와 아내는 병실에서 출산 전날까지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아들의 이름을 협의한 끝에 현우로 짓기로 하고 말했어. 아내가 그 이름을 좋아해 해서 그렇게 선택했어? 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과 함께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2번 결혼하는 기분이라니까 새로워서 설레는 기분이야.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모님 도와주면 안 될까라며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이전에 아빠가 망한 사업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걱정했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었죠. 이튿날 출산 예정일인 아내가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아들을 안고 나바들을 세상에 온 딸거거든요. 양을 큰 아이를 안고 탯줄을 자르라고 말했죠. 날이 저물었을 때 나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다. 아들의 탯줄을 잘라내며 눈물을 흘리고 두 손으로 아들을 받아들이며 기쁜 미소를 지었다. 아내에게 아들을 안겨주며 고생했다.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하고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출산 소식을 듣고 한 달 만에 달려와 손주를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가 나에게 준 행운은 정말 대단했다.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이사를 해 몸을 푸는 동안 나와 부모님은 매일 찾아가서 아내와 아들을 챙겨주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일 퇴원하는데 혼인신고도 하고 출생신고도 하러 갈까? 응, 내일 가자. 호적 정리도 하고 진짜 가정을 이루자. 고마워,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내 아들을 낳아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더 고마워. 우리 평생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싸우지 말고 말야. 싸울 이유가 없어. 당신에게만 사랑을 주는데 시간조차 모자라서 미워할 시간 따위는 어디 있겠어. 당신은 말마다 로맨틱하다니까 알겠어. 서로 미워할 시간 따위는 갖지 말고 사랑만 하자. 그렇게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 혼자 지내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내의 짐을 챙길 가방을 가지고 낮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실한 산후조리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불이 잘게 켜져 있었고 그 위에 접혀있는 쪽지가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쪽지를 펼쳐보자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내가 낳은 아들, 당신 아들 아니야. 미안해. 당신과 나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정리할게. 아무것도 없으니 날 그냥 편하게 보내줘.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아내의 필체가 맞는데 믿기지 않은 내용이 쓰여 있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단 간호사를 불러서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저기, 간호사님, 여기 있던 제 아내 어디 갔나요? 아, 오윤지 씨요. 오늘 출근하니까 없더라고요. 그 야간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말도 하지 않고 헐레벌떡 퇴실했다네요. 그럼 진짜 퇴실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저는 다시 아내가 남긴 쪽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떠올렸고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번호가 없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신조를 키우는 아내에게 딸린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부모님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노숙자 쉼터에서 아내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아내가 사기꾼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2,500만 원을 사기치고 아들과 함께 도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이상했거든요. 경찰관에게 아내와 아들을 언제쯤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찰관은 아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래서 제게는 사람 찾는 기술이 최고라는 흥신소에 갔어요. 그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이므로 사진만 제시했답니다. 흥신소장은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라며 내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흥신소장은 돈이면 얼마든지 받겠다며 빨리 찾아줄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흥신소장은 일주일 뒤 서울에서 저희 마을로 온 KTX 승객들의 목록을 구매해서 조회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 나이와 비슷한 여자의 신분을 찾아내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조수석에 타서 추적을 시작했어요. 8명의 여자를 순서대로 찾아가게 됐는데 흥신소장이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하고 집주인의 얼굴을 보고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7번째 집까지 찾아가 여자를 확인했는데 아쉽게도 아내를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여자에게 희망을 걸고 흥신소장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은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이윽고 초인종을 울려 가스 검침원이라고 했더니 현관문이 열렸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아들을 안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더니 흥신소장이 아들이 맞느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드디어 찾았네. 왜 내 아들을 데리고 사라진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오윤지, 너 누구야? 그러자 아내는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구세요? 누구신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죠. 오윤지라니요. 제 이름은 김성이에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만 나가시죠. 라고 저를 모른 척하더군요. 지금 나랑 장날을 일주일 전까지? 당신과 부부로 살았던 남편이죠.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옆에 있는 남자도 공범인 거니까요. 이제 말해봐요. 당신과 어떤 관계인지. 아저씨, 왜 자꾸 제 아내를 가지고 지내면서 당신 아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하죠? 제 사업이 망하고 1년 동안 갈라놨던 거라고 해요.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면 다시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죠.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 아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사실을 고백하라고 말했죠. 저도 사실을 고백하라고 요구했어요. 역시 사실을 얘기하고 누구에게도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꼬리가 밟혀버렸어요. 그래, 다 말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우리는 5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사업이 망해가기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새로운 사이를 살다가 시골에 가서 노총각인 당신을 꼬시기 위해 대역 알바를 구했어요. 친정 부모를 속인 후 일한 일이다.
처음에는 1억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더 많이 챙기기로 결심하고 머물렀다.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척 연기했던 것이었지? 어쨌든 나 덕분에 탯줄도 잘라내고 좋았지? 당신의 부모님도 기뻐했고 말야. 그래서 더 많이 뜯고 아이를 당신에게 버리고 돌아가기로 생각했어. 출산한 후 며칠 뒤에 남편이 연락이 왔어. 사업이 다시 번창하면 돌아와 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남을 속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됐지? 아내는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달려들어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 울언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었어. 내가 내게 한 말 모두 사기라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잔혹하더냐? 왜 때려? 내 같은 난쟁이 똥자루에 옥동자 같이 생긴 놈이 나랑 1년 동안 잘 살았으면 손해본 거 없잖아. 뭐야, 이제서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아? 나도 당신의 추잡한 얼굴을 보면서 억지로 참아왔어. 그만하면 서로 공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따귀를 날리려고 하자 아내의 본 남편이 저 대신 아내에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분노했다. 그 더러운 여자가 나와 별거하면서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은 사기인 줄 아나?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사치스런 짓이었다. 너, 이런 쓰레기 여자야. 내가 또 뭔 일인지 난리야. 별거 중에 있던 일은 서로 묻지도 따지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넌 다른 여자랑 만난 적 없어. 그래도 너처럼 사귀는 척은 안 했어.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돈을 챙기고 농락하는 이 사기는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자고?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왔어. 사기치는 것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가관스럽다. 너는 안 돼. 돈을 밝히는 연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돈에 미쳐 사기치는 여자랑 살 순 없어. 지금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말을 끝내고 나서 저는 말했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기죄로 고소해서 제대로 벌 받을 거야? 내 돈도 다 회수할 거야? 내가 고소하겠다고? 왜 그렇게 치사하게 대답하는 거야? 나 널 너무 사랑하고 있어? 너 남편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다시 내게 돌아간다. 계속 같이 살자. 이제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내게 오겠다고 소름 끼치는 무서운 연인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너와 함께 살 것 같니? 소장님, 아는 형사가 많다고 하셨죠. 바로 불러주세요. 여기 일나지 않은 사기꾼이 있다고요. 고객님, 벌써 신고했습니다. 지금 여기로 오는 중이랍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을 알게 된 아내는 그제야 실감이 됐는지 제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인정해. 하지만 당신과 나눴던 사랑의 대화는 모두 진심이었어. 나 사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경찰을 부른 거 취소해줘. 제발. 조금 전에 난쟁이 똥자루에 옥동자같이 생긴 나를 보면 사는 게 곤욕이라고 하지 않았어. 역겨운 걸 참으면서 1년을 살았다며. 그런데 감옥에 갈 생각하니까 표정이 바로 바뀌네. 예전에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도대체 당신 얼굴은 몇 개야? 여보, 앞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 남편하고 이혼하고 당신과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자식도 낳아줄게. 농사도 짓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날 살려줘.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여자랑 다시 결혼 생활하겠다고? 그만 닥치고 감방에 갈 준비나 해. 그리고 내 돈도 다 돌려줘야 할 거야. 돈 알겠어? 돈은 아직 쓰지 않았어서 그대로 있어. 그거 다 돌려줄 테니까. 경찰을 부르지 말고 내게 대답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고개를 돌린 후 잠시 후 형사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남편은 아들을 안고 슬픈 표정을 짓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각자 길을 가야 했다. 몇 시간 뒤 내가 속은 25억 원을 되찾았다. 다행히 돈을 잃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고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빚을 지고 위자료를 주었다. 내 첫 여자이자 처음 결혼한 아내인 오윤지는 사기꾼으로 타락하여 끝이 났다. 일을 마무리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혔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혼절까지 했으며 몇 일 동안 병상에 누웠다. 일단 정신을 차리면서 날 위해 베트남 여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설득했다. 영타가 한국 여자는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지 알았겠지?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어떠냐?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한국 여자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냥 이제 외국 여자와 결혼할 거야? 외국 여자랑 만나면 훨씬 행복할 거야. 우리 마을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외국인 며느리인 절반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어.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다들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가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손주를 통해 큰 행복을 누리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 마음이 쪽파네요. 앞으로는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찾아 베트남으로 가서 마음씨 좋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어려워서 고생했지만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지나면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기도 했어요. 사랑을 나누며 아이를 가졌고 이듬해에는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탯줄을 자르고 나서 갑자기 이전의 가짜 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제 아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마음속에서 가짜 아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건강이 조금씩 낡아가는데 그래도 아들이 첫 돌을 맞이하는 귀염둥이라 20년 이상은 건강해야겠죠. 여러분 모두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가정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런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